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남편이 저지르게 되었고, 저는 아직까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쉽게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지금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과 사는 세월 동안 크게 문제될 건 거의 없었어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내성적이라 표현 자체도 잘 안 해서 주위에서 소극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죠. 그래서 회사 집 말고는 다른 생활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정적인 부면이 많아서 항상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좋았지만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걸 상당히 꺼려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자리를 항상 피해 다니기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회사 사람들도 더 이상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성격은 확실히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점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조건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목격을 했던 장면은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도 일찍 퇴근했는지 현관의 신발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부르면서 장봐온 물건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는데 남편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안방 문을 열자 베란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웃음기가 거의 없던 사람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다가가 베란다 문을 두드렸고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홍조가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와 장봐온 물건을 정리하면서 뒤따라 나온 남편에게 누구길래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통화를 하고 있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내가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어? 몇 번이나 불렀는데. 누군데 당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즐겁게 통화를 했던 거야? 아, 별거 아니야.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우리 회사 쪽으로 발령이 났거든.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것들 대충 얘기해주고 있었어. 처음부터 딱딱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꽤 많이 부딪혀야 할 것 같거든. 남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몰래 누군가에게 마음을 품고 있을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알던 남편의 성격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가꾸는 거에 대해서도 시간조차 아깝다던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인 제가 봤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에게 발각된 것도 없었고 어떠한 증거물조차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남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동을 살피고 있었죠.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었고 누구보다 제가 그 사람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워낙 내성적인 성격에 항상 가정을 우선시했던 사람이라 바람 피울 정도의 그릇은 되지 못한다고 거의 확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과 모습들이 낯설어서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은근슬쩍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물어보게 되었네요. 항상 똑같지 뭐. 맨날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고 하는 일에 변화가 없는데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건 왜 물어보는데? 아니, 요즘 내가 당신의 모습을 쭉 지켜봐오고 있는데 예전보다 상당히 밝은 모습 같아서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매일 얼굴에 웃음꽃이 폈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최근 들어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향수라면 기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닐 정도면 많은 변화가 생긴 거 아니야?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당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나도 이참에 내 성격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동안 살면서 꾸미는 건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당신이 알아봐 줄 정도면 내가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니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네. 나도 이제 좀 달라진 삶을 살아보려고. 회사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시간 좀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야지 안 되겠어. 전에는 당신과 은찬이한테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으니 나도 이제 주변을 살펴야 하지 않겠어? 그간 워낙 무심했던지라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 내일은 회사 사람들이 나랑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주위 사람들도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앞으로 모임에 빠지지 않을 생각이야. 당신이 변화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우리 가정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주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불안함은 여전했고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를 생각한 건지 저 또한 진지하게 남편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런 생활들이 점점 반복이 되어가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던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워낙 술도 안 마시고 남들과는 다른 생활 패턴을 유지했던 사람이라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날이면 집안 곳곳에 구토를 반복했고 변기통을 끌어안고 쓰러져 잔다든지 술에 취해 길에서 자다가 경찰서에 들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저도 사람인지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몰라? 지금 우리 생활을 봐봐. 이게 가정을 꾸린 집안의 가정이 할 짓이야? 술도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무리하게 마셔서 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나는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내성적이라 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이 좋은 기회일 것 같았는데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당연히 회사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술이 좀 과하게 마실 때도 있는 거지. 몇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나를 꼭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돼? 당신이 이러는 거 나한테 조금도 도움 안 되니까 쓸데없이 참견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이젠 나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 누가 제일 많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아? 당신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면 은찬이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은찬이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꼭 그런 모습을 아들한테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와.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입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저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들은 자기 아빠를 무서워하면서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생활을 반복해서 유지해오며 저와 아들을 계속 힘들게 하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뻗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고 켜져 있길래 남편의 손에서 꺼내 확인을 해봤는데 불과 몇 분 전까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고 제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 것 같았는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루 즐거웠다며 하트를 여러 개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생활이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성격이라 개인 사생활은 존중해 주길 원해서 저도 웬만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과장님이라고 얘기했던 한 여자 직원은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서 남편의 회사로 옮기게 되었던 여자 직원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문자를 쉬지 않고 주고받는 것도 모자라 통화 시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통 때면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을 못했었지만 남편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온 바람에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저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언제나 단답형이었는데 그 직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현관 앞에 누워서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날 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전부 다 확인을 했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직원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 중에 제일 충격적인 대화 일부를 공개할게요. 여기 직원들은 전부 다 유부남, 유부녀라. 윤대리는 쓸쓸하겠소. 데리고 갈 사람이 여기 회사에는 없잖아. 본사는 직원들도 많지만 여기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몇 명 되지 않거든. 나랑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결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야? 좋은 남자를 만나질 못해서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겠어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긴 하지만 마음 맞는 남자 찾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40 중반인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어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 봐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데? 윤대리가 마음 가는 남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봐. 내가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었다면 윤대리한테 고백했을걸? 성격도 좋고 외모도 빠지지 않는데 몸매도 좋잖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대리를 데려가는 남자는 정말 좋겠소. 솔직히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젊었을 때 멋모르고 결혼을 해서 잃은 게 많은 것 같아.
그럼 과장님이 절 데려가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 회사로 옮겨졌을 때 과장님이 저를 제일 많이 신경 써 주셨잖아요. 나는 유부남이잖아. 가정도 있고 중학생 된 아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윤대리가 농담이 심하네. 저는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데요? 제가 무슨 생각 없이 막 나가는 20, 30대 애도 아니고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어본 40대라고요. 괜히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여러 남자 만나봤지만 과장님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과장님도 방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데리고 갈 남자가 부럽다고요. 그럼 그 남자가 과장님이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좀 솔직해지자고요. 서로가 느낌을 주고받고 있는 걸 아는데 계속 모른 척한다고 얼마나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무작정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저랑 연애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비밀 연애 하실래요? 남편은 여자 직원의 직설적인 질문들에 대해 거절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는 줄 알았지만 모든 것들은 거짓이었고 그 여자 직원과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잠 한숨 못 자가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남편은 여자 직원과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모든 걸 신경 쓰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남편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 전부를 제 핸드폰에 증거를 남겨두었고 현관문 앞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남은 반찬 찌꺼기들을 버리는 게 아까워서 먹어치우며 살다 보니 살도 쪘지만 임신을 하면서 배도 트고 얼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서 그런지 남편의 핸드폰 속에 찍혀있던 그 여자는 나이가 저와 비슷한데도 상당히 잘 가꾸고 있었어요. 저와 당연히 비교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 이 한 몸 포기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날이 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보다 밖에 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멍청했던 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려고 정말 오래간만에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색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짙은 화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이쁜 옷을 하나 골라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와 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경악을 했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에 어디 나가려고? 왜 안 하던 화장을 하고 평소에 불편하다고 입지도 않던 옷까지 걸친 거야?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오래간만에 신경 좀 써봤는데 어때? 나 괜찮아 보여? 이렇게 분위기에 반전 좀 주면 느낌이 다르잖아.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집에서 이러고 놀 시간에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좀 하고 은찬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이나 더 써줘. 분칠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당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봤자 내 감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생기지가 않아. 여자는 애를 낳기 전까지가 여자인 거지. 애를 낳는 순간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당장 얼굴에 떡칠한 화장 좀 빨리 지우고 밥이나 차려.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전에는 내가 제일 이쁘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집안 살림만 하는 여자로밖에 안 보여? 나도 은찬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날아다녔다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남편은 귀가 따갑다면서 듣기 싫어했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옷을 갈아입곤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오늘만큼은 나가지 말라며 신발을 신고 있는 남편을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자기 아빠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가 눈물을 흘린다면서 예전에 자상했던 아빠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잠시 동안 지켜보더니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남편은 정신을 차린 듯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길래 저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아들은 밖으로 나간 자기 아빠를 데려오게 하려고 신발을 신고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집 밖에서 무언가 엄청난 소리가 저희 집에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밖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창밖을 바라봤는데 제 아들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란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급하게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남편을 쫓아가겠다고 무턱대고 앞만 보며 뒤따라가다가 옆에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목격한 남편은 넋이 나간 상태로 쓰러져서 미동조차 없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곧장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생사가 갈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수술대에 올라간 아들은 한참 뒤에서나 수술실에서 나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병실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도 몸이 많이 안 좋아 언제 쇼크가 찾아올지 모른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네가 은찬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좋디? 네가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냐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나만 알고 있었는지 알아? 은찬이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바람을 피우려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던가. 왜 은찬이가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 바람을 피워서 나 말고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냐는 거야. 애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 그래도 우리는 당신이 다시 되돌아올 줄 알았어. 은찬이가 그러더라. 그 여자가 화장도 이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당신이 마음을 뺏긴 것 같다고 나한테도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 그럼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었다고. 그래서 은찬이 상처 덜 받게 화장도 하고 평소에 입지도 않았던 옷까지 입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려하지 않고
그런 막말을 쏟아부어서 애한테 상처를 줘? 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만약 은찬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기라도 해봐. 그땐 내가 그 여자랑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쉬지 않고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딱 봐도 내연녀인 걸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가족이 우선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의사들은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울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힘겹게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 여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며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던 제 팔을 뿌리치고 제 앞에서 등을 돌려 버렸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을 주위에서 듣기만 했지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여자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다행히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가 집안 부모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아들이 심정지가 왔는데도 남편은 내연녀의 기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뛰쳐나갔다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쓰러지고 마셨네요. 결국 양가 집안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받았던 모든 피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이런 것까지 전부 예상했다는 듯 제가 제시한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 주었어요. 남편의 행동은 하루빨리 저와의 인연을 끝내고 내연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내연녀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편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둘 다 간통죄로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제도가 폐지가 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절대로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된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다행히도 조금씩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 대신 간호를 해주고 계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곧장 취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네요. 저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저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아들의 인생은 너무 불행할 것만 같아 저라도 하루빨리 회복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묵혀있던 제 전공을 살려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송년회 때문에 회사 식구들과 간단하게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식사만 대충 하고 눈치 봐서 먼저 일어나려 하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직원분들이
제 직책명을 부르며 자리에 앉아서 마저 식사를 하자는 말을 하길래 제가 사정을 얘기하려 하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와 대학교 시절 때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미영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기서 오늘 회식하는 거야? 이게 얼마만이야? 나 못 알아보는 건 아니지? 어머, 너 성우 아니니?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겠다. 나는 오늘 회사 사람들과 송년회가 있어서 간단하게 저녁만 먹고 들어가 보려 했거든.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봐야 하거든.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내 명함인데 여기로 전화하면 돼. 너도 회식 온 거지?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나중에 다시 보자. 잠깐만, 내 명함도 가져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네? 명함에 적혀 있는 회사명이 똑같은데? 부장님 오셨어요? 회사 장기 출장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이분은 박미영 주임이신데요. 이번에 새로 입사하시게 된 분이세요. 아직 회사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으세요. 박 주임님, 인사드리세요. 이분은 저희 회사의 최 부장님이세요. 이번에 해외에서 2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아직 회사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부장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미영이 너 우리 회사에서 주임으로 입사한 거야? 앞으로 우리 자주 볼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인사나 좀 나눌까? 오래간만에 보게 된 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부장의 위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 직책명을 얘기하면서 반갑게 다가오자 직원들이 산채로 굳어졌고 저희가 친구라는 사실에 많이 놀란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끌벅적하자 룸에서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조용히 좀 하라며 식당 전세 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전 남편과 내연녀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친 전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는 가까이 다가왔고 더러운 면상을 제 얼굴 가까이 붙이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우리는 이제 이혼한 사이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따라온 거야? 돈이 필요해? 그렇게 많이 뜯어갔으면서 아직까지 더 뜯어갈 게 남았니?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지금 내 앞에서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도 은찬이처럼 똑같이 만들어줄까? 그 지긋지긋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신들은 뭔데 노려보고 있는 거야?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더 밀어드네. 저기요, 술을 드셨으면 곱게 들어가셔야죠. 왜 여기서 난리를 치시는 거죠? 상황을 대충 보니까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혼하셨으면 서로 남이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셔야죠. 과거에 결혼을 했던 사이라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들어가셔서 마저 한잔 하시던지 아니면 그만 행패 부리시고 나가주시죠.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 대충 알겠네. 당신도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내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나도 마음만 먹으면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쪽은 누구신데 이 사람 옆에 있는 건데요? 저는 미영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그쪽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제 친구와 얼굴을 붉히더니
멱살을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내연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더니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저와 친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과 친구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내연녀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던지라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었고 그동안의 분노를 전부 다 폭발시켰습니다. 내연녀는 술이 많이 취해서 맥없이 쓰러졌고 뒤이어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네요. 결국 식당 주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자신을 통제 못하고 경찰들을 뿌리치며 맥주병을 들어서 저에게 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제 친구가 몸으로 막으면서 머리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식당에서 친구는 구급차에 실려가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넘기고 싶지 않아요. 친구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 하네요. 남편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내연녀를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녀의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네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더군요. 이번 기회에 그 두 사람을 전부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요. 절대 용서할 일 없고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는 2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남자였어요. 저와 결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시점에 예비 시모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시모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시곤 급하게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저를 쓱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화제로 돌리셨어요. 자주 뵌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고 시모의 얼굴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희들을 갈라놓을 거니 이 결혼 신중해야 할 거야. 내 아들이 지금 너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일단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중간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니?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종합병원 후계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안의 재력만 보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재력 때문에 접근한 것만 같아서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기가 있어야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길 가다가 눈빛만 보고 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 너무 안 맞아. 주영 씨가 웃자고 한 소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숨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영 씨한테 모든 걸 다 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라는 게 주영 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저는 주영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배경을 보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테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 집안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안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극히 평범한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저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이 종합병원 후계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안의 재력을 보고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비 신랑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무리 예비시댁 집안 쪽이 잘 산다 해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동안 예비 시모를 좋은 쪽으로 봐왔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예비 신랑인 듯 보였고 시모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으시더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영이가 오면 결혼을 반대할까 생각 중이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며느리를 원하거든. 네?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제가 주영 씨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본 것뿐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려 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예비 신랑이 왔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질문해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채 예비 신랑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이제 막 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파혼 얘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저희 관계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쟤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라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반대 안 하게 생겼니? 어머,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영 씨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얘기랑 같은 거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다. 엄마, 이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털어놔 보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봐온 엄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억지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둘 다 당황스럽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요. 나는 너랑 함께할 배우자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난 여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잖아. 서로 좋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서로 보완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꼭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아버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동안 엄마의 말씀처럼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눈만 마주쳐도 화부터 내셨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이 겪어온 길을 그 사람이 똑같이 걷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혼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저에겐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을 꺼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저도 한숨 돌린 뒤 집으로 들어가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거였고 좀 전에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예비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예비 시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어 예비 신랑과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예비 신랑과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는 예비 신랑과 다르게 시모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모도 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받으셨어요. 헬퍼 이모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결혼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분장실 풍경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예비 시모 때문에 잠깐 가라앉았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었죠. 그렇게 헬퍼 이모는 예비 신랑과 시모의 모습도 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촬영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분장실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끝난 상태라 식장에서 대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드레스에서 툭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등 쪽에 튀어나온 실밥이 의자에 걸려서
살짝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돼 잠깐 자리를 이동해 터진 부분을 급하게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거의 끝나갈 때 헬퍼 이모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 놓으셔서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는 순간 헬퍼 이모가 저에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당장 나가라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헬퍼 이모는 제가 딸 같아서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니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헬퍼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헬퍼 이모는 수선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제 핸드폰으로 찍은 분장실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너희 아빠가 아는 순간 모두 끝장난다는 거 몰라? 병원 후계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가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니? 아이, 당연하죠. 제가 경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건데? 저번에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먼저 대화를 나눠봤었다.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래요? 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난리 칠수록 그 집안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식장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경주 씨가 눈치채겠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활짝 웃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너희 아버지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더라. 그런데 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니? 저번보다 배가 많이 불렀던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걱정돼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야. 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고. 나도 첩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고 해외로 떠나게 설득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걔가 난리치면 너희 아빠
또 쓰러지신다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빠 눈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부모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린다 해도 저를 도와주시지 저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저를 마주보며 앉아있던 헬퍼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신 헬퍼 이모는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과 만났던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배정받았던 헬퍼 이모에게 돈을 지어준 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배정된 헬퍼 이모인 척 하시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죄 없는 제가 받을 상처에 너무 마음이 아파 머뭇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를 듣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딸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식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본식 직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셨던 거였어요. 온몸이 떨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찍힌 영상에는 예비 신랑과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서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자는 배신감에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렸는데 예비 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당장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아이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예비 신랑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너무 이쁘다면서
온갖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입장 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예비 신부 입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예비 신랑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간 맞절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양가 집안을 비롯해 객석까지 술렁거렸고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고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퍼 이모로 저와 같이 식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식장 안에 그동안 예비 신랑이 그 여자에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들과 본식 직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틀어지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예비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가 버리셨어요. 뒤이어 헬퍼 이모로 제 옆에 계셨던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예비 신랑은 병원 후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쓰레기 같은 그놈과 만났던 여자분은 그놈 아버님을 만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놈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였죠.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놈의 소식을 접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내쳐진 상황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여자가 임신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거나 저까지 임신을 했었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겠죠. 여기에서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놈은 분명 오래가지 못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귀농을 하여 강원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농사를 짓고 있죠. 유일한 낙인 이 채널에서 늘 귀농냥만 하다가 제가 겪은 일을 한번 나도 써보자 해서 써보게 되었네요. 어려서 여유 있는 집에 고명딸로 태어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불면 날아갈까 깨지면 다칠까 하는 심정으로 엄마 아빠는 절 키워주셨죠. 그리고 그런 제가 시집갈 때가 되어 중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네 유지로 저희 집과는 조금 안면이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그 집안에 시집 가는 것을 수락하셨죠. 그 집도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이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서로 마음에 들어하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집 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마칠 날 저희 집의 아빠 빚 보증 문제로 쫄딱 망한 겁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지만 동네가 워낙 작고 좁았기에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저희 예비 시댁에 그런 말들이 안 들어갈 리 만무했고요. 결혼 약속은 다 했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신부집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시댁은 그런 저를 달가워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소문은 소문대로 퍼져서 결혼을 실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힐게이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사기 결혼이라고 화를 내셨죠. 며느리 덕 좀 보려다가 이게 뭔 꼴이냐? 어떻게 집이 쫄딱 망해? 에휴, 분해 죽겠네.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집 한 채라도 얻는다는데 난 이게 뭐냐? 도리어 데리고 살면서 아유 답답해.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거기도 들지 말아라. 에휴 퇴. 아니 답답해도 유분수지. 빚 보증을 왜 쓰는 거야? 사돈 양반들도 답답하시지. 그 많은 재산 잃고 이게 뭐냐? 그래도 너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시집 보내서 엄마 아빠는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네가 돈 한 푼 없었으면 이 집에 시집 오는 게 가당키나 해?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지만 저희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너 이 시애미를 가르치는 거냐? 아주 이 집엔 나 가르치는 인간들밖에 없네. 시엄마도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며느리까지 어시고. 애미야, 말 좀 가려 하거라. 며느리한테 그게 말본새가 뭐니? 새기야, 새겨 듣지 말거라. 시애미가 지금 기분이 좀 그래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동희 씨 퇴근할 때 제가 도넛 좀 사오라고 할까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은 대대로 독자 집안이었고 시할머니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한 분은 시할머니였네요. 저를 돈으로 봐주지 않고 그저 착한 손주 며느리로 봐주셨으니까요. 어머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지만 시할머니 덕분에 위로받는 나날이었죠. 세기, 이 할미랑 이따가 자수집에 갔다 올텨? 씨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집이 좀 답답해서 내가 직접 가고 싶은데. 아, 그럼요. 할머니, 이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 수 넣는 거 보면 아직도 손재주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에휴, 젊어서 바느질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때는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느질만 했거든. 아, 할머니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지금이라도 좀 쉬시지. 바느질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수 넣는 것도 집중 많이 해야 하는데. 에이구, 늙으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지. 4살 날 동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할머니는 제가 워낙 어린 손주 며느리라 그런지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시어머니에게만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았죠.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부터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만 구박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시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표독스럽더니 그대로 늙었다. 어쩜 저리 표독스럽냐 였습니다.
약간 저는 할머니와 생각이 같았지만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가까워지는 만큼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엄청 야박했죠. 그나마 아버님이 계실 때는 할머니에게 다정했지만요. 어머님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전복죽이나 해서 어머님 좀 드리는 게 어때? 정 못 드시던데 당신 어머님 건강 신경 쓰긴 하는 거야? 아유, 그럼요. 저도 마침 전복죽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아주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얘 새아가 전복 좀 닦아놔라. 전 그런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야 뭐 워낙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아무렇게 대하는 게 일쑤였지만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시아버지가 계실 때랑 없을 때랑 딴판이었으니까요. 참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시할머니도 이런 것이 익숙해 보였어요. 워낙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바깥일 하는 아들 스트레스받게 하고 싶지 않아 혼자만 삭히는 거였고요. 어머님, 제가 전복죽 좀 끓여봤어요.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식사도 통 못하셨잖아요. 제가 퍽 구웠으니까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잘 먹은마.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나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죽은 맛있네. 새아기가 했나 보구나. 어머니도 참.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쓴 줄 알겠어요. 애비가 오해하겠네. 늘 이런 식이라니까. 할머니는 어머님의 쇼에 기가 막히다는 눈빛이었지만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고 평소에 어머님의 행실을 알기에 혼자서 계속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전 그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죽고 못 살던 여자, 집안의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해야 했던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어요. 가뜩이나 믿을 구석 없는 집인데 남편마저 외도를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저에게 늘 뻔뻔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따지길. 생각해보면 너 볼 건 뭐 있냐? 그나마 집안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쫄딱 망해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안 민망해?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살아. 이 집 사모님 행세라도 하고 싶으면 나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뭐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 있었으면 난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알아?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이젠 장인 장모 볼 것도 없어졌는데 내가 너랑 왜 사냐?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려서 너무 곱게만 큰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뭘 잘했다고 계집원성이 담장을 넘어?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네가 뭘 안다고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서 아버님이 바람 피웠으면 그러시겠어요?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디 시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냐?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지겨워, 진짜. 너도 그만해, 이제.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이 엄마는 할 수가 없었던 게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날 너무 큰 충격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절박 유산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했죠. 애기야, 괜찮냐? 사는데 무슨 땀을 이리 흘리는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손주 새끼 하나 잘못 키워서 남의 귀한 딸을 울리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못은요. 근데 제 뱃속에 우리 아기는 어쩌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데. 내가 지켜주마. 걱정 말고 넌 아기 생각만 하고 몸 편하게 있으렴. 에휴, 동이가 지엠을 쏙 빼닮았어.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아버려서 어려서부터 그리 욕심 없는 애로 키우고 싶었건만. 욕심 많은 것도 돈 먼저 생각하는 것도 지엠이야. 완전 판박이. 에휴. 동희 씨가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전 아마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애미가 너희 집 돈 보고 무조건 너랑 결혼해야 한다고 추진하는 바람에 돈 욕심 많은 동이도 그 만나던 여자 내팽개치고 너랑 결혼한 거다. 결혼해보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만나는가 보더라. 내가 미안하다. 이 할미를 봐서 눈 한 번만 꼭 감아줘. 남자 바람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아기는 지켜야지 않겠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미안하다, 아기야.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능력 없는 여자라 바로 버렸다는 남편. 그리고 저와 결혼을 했지만 제가 별 볼 일 없어지자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단 소리를 들으니 남편이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되더군요.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어머님과 남편 대신 사죄를 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 같아선 갈라서고 싶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참고 참았죠. 그나마 이 집의 버팀목은 할머니였어요. 다행히 아버님과 할머니가 저와 제 아기를 지켜주셨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건 애초에 포기했고요. 아이만 바라보고 살자 결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 하나만 낳으면 내가 건물 하나 줄 거다. 그러니 이 시애비 믿고 아들 하나 딱 낳으렴. 알겠니? 감사합니다. 말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예뻐해 주셔서 아이가 복덩이가 될 것 같아요. 야, 너 이왕이면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 독자 집안인 거 알지? 그거라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니. 안 그래?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낳는 공장도 아니고 당신 말 조심 좀 해. 내가 처음부터 느꼈는데 새아기한테 말끝마다 야, 너 뭘 보고 배우겠어? 아유, 그래요. 네, 알겠어요, 여보. 주의할게요. 이게 습관이 돼서. 아, 당신 식사하셔야죠. 밥 준비하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렇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이 집의 저의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셔서 찍소리도 못하였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연애 결혼을 하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욕심 많은 눈을 보고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어머니는 그런 시할머니를 못마땅해 했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독자 집안이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좋아하였죠. 홀로 아이를 낳아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집에서는 나 몰라라 했으니까요. 그런 저는 점점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약속한 대로 손주를 낳았으니 이제 우리 새아기도 선물을 하나 받아야겠지. 네 시애미도 동이 낳고 건물 하나 받았거든. 너도 똑같이 내가 건물 하나 주마. 아마 시애비가 준다고 약속한 것이니 괜찮을 거다. 어때? 좋으냐? 아니면 다른 거 또 뭐 원하는 게 있니? 할머니, 건물은 너무 커요. 우리 아이 이름만 지어주세요. 전 그걸로도 충분해요. 할머님이랑 아버님 마음 너무 감사히 받을게요. 한사코 건물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저에게 조그마한 건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이 이름으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나마 이 집에서 절 유일하게 아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물을 받자 몹시 분해하셨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건물을 준다는 거니? 너네 시아빠도 참 어이가 없다. 동의 앞으로 해야지. 그걸 꼭 너를 줘야 해? 아이 앞으로 해놨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이름으로 한 거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뭐야? 너네 시아버지께 다 우리 동이 거 아니냐? 그럼 동이 돈이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받아? 우리 아들 사기 결혼 당하게 해놓고. 어머니, 사기 결혼이라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오셨다고 하던데 절 이해하시진 못하는 거예요? 짝, 이 말을 듣고 전 어머니께 뺨을 맞았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소에 폭언은 기본이었지만 뺨까지 때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어진 너랑 나랑 비교해? 난 연애 결혼이고 넌 중매 결혼 아니냐? 중매 결혼이 뭐야? 다 조건 보고 따지고 결혼하는 건데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시집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동이 밖으로 도는 거 탓하지 마라. 알겠어? 집에서 얌전히 내조나 하란 말이야. 아이고 어미야. 사람 잡겄다. 그만해라. 세기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리 지잡듯 잡어? 그만해라 어미야. 애 잡겄어. 다행히 시할머니가 말려주셔서 잡들이는 끝났어요. 정말 유일하게 제 버팀목이셨네요. 어머님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시어머니한테까지 폭언을 했어요.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분이었죠. 전 욕을 먹어가면서도 시할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했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쟤를 감싸고 두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애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말이야. 치뿔도 없는 것이? 얘가 언제 너를 개떡같이 아냐? 네가 사사건건 얘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마음 좀 너그러이. 어머님이 뭘 알아요? 나이만 잡수셨지? 할 줄 아는 게 있나? 이제껏 밥이나 한번 잘해본 적 있어요? 저한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이고, 넌 말 한번 아주 고약하게 한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이 집 재산 다 누가 불렸냐? 네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어머님 재산 많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어차피 다 그이껏 된 건데 밥이라도 얻어 드시려면 잠자코 있으세요. 알겠어요? 네가 이제 나를 아주 뒷방 노인에 취급하는구나.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 시집 올 때부터 저렇게 표독스럽더니 변하질 않아. 시할머니는 원통해 하셨지만 사나운 어머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늘 어머니의 표독스러움에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그리고 사건이 생겼어요.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겠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할머니는 워낙 고령이시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쓰러질 것 같아 말도 하지 못하였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꼭 감정 없는 로봇처럼 말이에요. 아버님 태어나시면 집에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할머님은 어쩌죠? 쓰러지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죠? 노인네 죽을 때도 다 됐구먼. 별걸 다 걱정한다. 넌 신경 쓰지 말거라. 때가 되면 죽어야지.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야 정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할머니가 아무리 고령이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날 가르치지 아주. 너랑 뒷방 노인네만 아니면 나도 화 좀 가라앉을 텐데 내가 화가 가라앉을 틈이 없다 아주.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쓰러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님에게 재산을 얼른 아들에게 양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엄청 재촉하셨죠. 시할머니는 어머님의 성화에 아주 못 견뎌 하셨어요. 저조차도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어차피 죽으면 동의하범 물려주실 재산 아니에요? 이거 미리 좀 달랐는데 뭘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내가 죽으면 일어날 일을 왜 벌써부터 재촉하냐는 말이야. 너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말고도 재산이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다고 벌써부터 내가 내놓을 것도 다 달라 해? 넌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 애초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죽으면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양도 안 해주시냐고요? 어차피 줘야 할 거 동의 이름이라도 해주세요. 나 죽으면 어련히 줄 거 아니냐. 내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의 아범 딱 한 명인데 다 너네 거 아니냐? 아서라 내버려 둬. 요즘 아범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는 거냐? 나 모르는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낌새도 아주 이상해. 얼른 얘기해라. 어머님은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 올 거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버님 쓰러진 틈을 타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지금 다 양도하라니요. 하지만 어른들 일에 쉽게 끼어들 수 없어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시할머니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 남편까지 합세하여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였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힘없는 할머니가요. 그렇게 할머니는 도장을 찍었고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일부러 노린 건지 그 다음날 시아버지는 병환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어요. 시할머니는 아버님의 병환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고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부재가 저희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차근차근 장례 준비를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희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저와 시할머니에게
어디 좀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랑 너, 나랑 좀 어디 가자. 어머님도 옷 챙겨 입으세요. 저희 갈 데가 있거든요. 추우니까 따뜻이 입으시고요. 어딜 간다는 거냐? 지금 애비 장례 끝나자마자 우리가 어딜 구경 갈 그런 게 아니잖니. 난 좀 쉬고 싶다. 할머님이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99세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노쇠해지셨죠. 그리고 할머님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비해 어머님은 너무나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셔서 저와 할머니는 나갈 채비를 준비해야 했어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그럼 우리 영철이는 어떡하고? 동희 씨한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셋이만 가는 건가요? 저의 말을 묵살하시곤 혼자 차를 끌고 저희를 태워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저희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하더군요. 전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였죠.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나왔을 땐 시어머니 혼자 차에 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동희 아범도 죽고 없는 마당에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야겠지요? 내 돈만 축내는 밥벌어지들. 이제 여기서 안녕합시다. 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차문 여세요. 장난치지 말고. 할머님 많이 연로하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문 여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랑 할머니는 졸지에 휴게소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애미가 그냥 간 거야? 우리를 두고? 우리가 버림받은 거란 말이야? 하나 참. 그렇게 할머님과 저는 충격을 뒤로한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의논하였어요. 너무 노쇠해지신 할머님을 모시고 일단은 모텔 방을 잡았습니다. 방을 잡으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방도가 없었죠.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한참이 지나서 연락이 닿은 남편의 말이 저희를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버림받은 거야? 자기도 어머님이랑 함께 동조한 거지?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노망난 노인네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 며느리가 임종까지 보면 좀 좋아?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할머니잖아. 인간 말종인 줄은 알았지만 이게 고려장이지 뭐야? 알아서 생각해. 다신 전화하지 마, 알겠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의지하고 살아. 영철이도 볼 생각 말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죠. 그런 할머니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 놀라웠네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요망한 것. 그럴 줄 알고 다 대비를 해놨지. 아가는 걱정 말거라. 나쁜 것. 아가야, 미안하다. 다 내가 손주 교육을 잘못 시켰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도 모자라 너까지 이렇게 팽당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 몸 걱정 먼저 하세요. 그럼 일단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전 괜찮지만 할머니는 잘 드시고 잘 쉬셔야 해요.
내일 서울에 가서 김문현 변호사를 만나거라.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될 거다. 그럼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 마. 변호사요? 이분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는 변호사님 아니세요? 아, 일단 알겠어요. 내일 꼭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 할머니 말씀대로 다음날이 되어 저희 집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문현 변호사님은 할머님이 이런 일을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놨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재산 보고 이 집에 시집온 시어머니를 단번에 알아보신 시할머니는 그때부터 절대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안 가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재산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라고 하셨죠. 할머님은 모든 걸 예상해 놓은 거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재산 설정을 아직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시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받은 건물 외에는 전부 시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걸 모르고 모든 재산을 아버님에게 넘긴 줄 아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재산이 본인과 아들인 제 남편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할머님을 내친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변호사님에게 이 얘기를 듣고 시할머님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견지명을 하셨다는 게 대단해 보였죠. 할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저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할머님 편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이에요. 저도 할머니께 학교 다닐 때부터 후원받던 장학생이거든요. 당연히 할머님 옆에 있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제 할머니처럼 모셨고요. 시할머니는 생전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도 복을 받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로 들어갔죠. 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었기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무렵 할머님은 한 해를 넘어 10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모자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집에 찾아가자 어머님과 남편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할머님과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우스웠네요. 그리고 전 한 뼘 더 자란 제 아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밥벌이도 못한 인간들이 이 정도 대우해줬으면 됐지. 당장 나가요. 그리고 넌 이혼소장 보냈는데 왜 답이 없어? 빈 몸뚱이 뭐 챙겨나갈 거라도 있어서 들렸니? 아주 어머님은 더 쌩쌩해진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라.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하대해? 내 너를 진작부터 알아보았는데 말로가 이럴 줄은 차마 몰랐다. 너에 대해 대비를 세워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너와 계약했던 계약서들 도장 봤니? 다 가짜야. 너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진작 김 변호사랑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 너랑 동희도 벌을 받아야겠지. 동희 낳고 준 건물은 그냥 가져라. 그거라도 있어야 이제 둘이 먹고 살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나쁜 년. 우리 집에 돈 보고 시집와. 여태까지 돈. 내가 너를 처음부터 내쳤어야 했는데. 아니 김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딱 끝난 거 아니었어?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지금 둘이 짜고 날 기만한 거야? 할머니,
오해요. 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믿으시죠? 할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장손이잖아요. 남편은 저희의 얘기들을 듣더니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였죠. 전 우스웠습니다. 저렇게 돌변하는 인간이었다니. 닥쳐라 이놈! 손자라 믿었는데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동이야, 빗줄도 날 버리는데 비도 안 섞인 우리 새아기가 날 얼마나 살뜰히 챙기던지 내 모든 재산 새아기랑 우리 증손자한테 양도할 거다. 김 변호사, 내 도장 가지고 오지. 그렇게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저와 제 아들에게 양도해 주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저에겐 가분했거든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우리 동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년한테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영철이는 그렇다 치지만 어머님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애초부터 전 어머님이 믿음직스러운 인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혼해 드릴게요.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됐든 우리 영철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디 꼴랑 건물 한 채 있는 걸로 잘 해먹고 사셔보세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게 잘못했다고 직감했는지 시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할머님의 마음이 돌아설리는 만무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제 저와 제 아들에게 가자 남편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셋이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네요. 정말 어쩜 어머님이랑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여보. 우리 셋이 엄마 구속 없이 살자.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제발.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줘 제발. 너네 엄마가 나랑 할머니 버릴 때 너 뭐라고 했니? 넌 영철이 아빠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어디 그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보고 뭘 배웠겠어요? 할머니 고르장이나 하는데 아들이라고 어머님 늙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디 한번 둘이 잘 지내보셔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이제 변호사 통해서 저 할머니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말만을 남기고 전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와 같이 차를 탔죠.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렀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지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더욱더 가슴 아팠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그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다 104세가 되던 해에 제 곁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104세가 돼서도 정신 하나는 짱짱했던 할머님.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울었네요. 저와 제 아들이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소송으로 재산을 다 가져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고요. 할머님이 남겨준 그 많은 재산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고 소소하게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화를 내었지만 저와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순 없었어요. 할머님이 남겨주신 걸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아빠가 없이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인성이 아주 바른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어려서 기억은 많이 못하지만 왕할머니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것 같고요. 매년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이번 연도에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할머니가 제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뿌듯해요. 혈연으로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가 오늘은 더욱 그리운 날이네요. 지금은 귀농해서 욕심 없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제일 행복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